지금도 군인이시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르신, 100세 생신 때 제가 와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남긴 이야기를 찾아가는 길. 포화가 지나간 곳에 사람들은 또다시 터전을 일궜고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폭력적 충돌은 역설적으로 문화의 영역을 넓히기도 했는데요. 전쟁이 만든 또 다른 문화를 만나봅니다. 한국 전쟁 중 1023일간 임시 수도였던 부산.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들었던 이곳엔 지금도 집들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유난히 좁은 골목, 여기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부산 남구 우암동입니다. 저는 사실 부산과 정말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돼서 신입사원 때 근무하고 여기 살았었고요. 또 처가가 부산이니까 저에게는 제2의 고향 이상인 곳인데요. 근데 제가 이 우암동은 처음이에요. 우리 옛 삶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낯선 느낌까지도 드는 그런 곳인데요. 동네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소막마을. 이 소막마을에 대해서 그 역사, 흔적, 그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전쟁 때까지 모습을 아주 잘 보존하고 간직한 곳이 있다고 해서 지금 들어갑니다. 가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왜 소막마을이라고 부르나요? 여기가요, 100년 전에 네. 수초로 금록수가 있던 자리입니다. 소요. 예. 네. 그때 우리 여기 지명이 우암동이거든요. 한자로 하면 소국자 바해암. 그래서 우암동인데, 그 소국자가 관련돼서 그런지 우리 일제강점기 때 수초로 금록수가 있던 자리입니다. 우암동이라는 데가 구두를 끼고 있기 때문에 피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또 이런 소막사가 건물이 약 56채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약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날 때 우암동 피난민 적기 수용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난민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살게 되죠. 저는 또 흥남부두에서 피난온 피난민 2세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메르스 빅토리를 타고 와가지고 그제도 내렸다가 다시 부산으로 와서 저는 우암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암동이 고향이라고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막사 한 동을 가만이나 판자로 칸칸이 나누어 함께 살았습니다. 넓은 집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 소막사가 딱 지금 이거군요. 그렇죠. 예, 이렇게 속을 그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소를 이렇게 임시로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가 그대로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한국 전쟁 때 예.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급하니까 이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 일제 이제 해방이 되면 수출 업무가 금지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인데 이게 전쟁이 나니까 피난민이 이렇게 살게 됩니다. 사람 임시로 살게 되는 거죠. 임시로 살은 게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몇 명까지나 있었어요? 여기 이제 많게는 10명까지도 살았습니다. 그냥 한 가족. 예, 한 가족이에요. 그럼 실제 거주 현장으로 가볼까요? 여긴가? 여기부터는 실제 사람이 살던 주거지입니다. 현관문에 들어오면은 여기 부엌인 셈이고 여기 방인 셈입니다. 여기 실제로 여기 그 주거 공간 그대로네요. 예, 여기 실제 사람이 살던 그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5명, 많게는 10명까지 살았거든요. 여기 층고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2층 다락을 놓습니다. 여기 다락 계단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그때 그 모습인가요? 이 애들은 이제 위에 거주를 하고 어른들은 밑에 살고 그렇게 됩니다. 다락이 생존 공간 확보네요. 소막사 한 동에 사는 가구 수는 20가구 이상. 근현대 역사를 담고 있는 이곳은 현재 국가등록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아니에요? 대나무 맞습니다. 요새 같으면 세멘트라면 철근을 넣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피라미드를 칸막이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대나무로 심을 넣는 거죠. 뼈대를 넣고 진흙으로 벽을 쌌습니다. 그래 좀 있다가 위에 시멘트를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집 한 칸에 보통 4평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길 쪽으로 집을 점점 증축했고 골목길은 점차 좁아졌습니다. 전쟁 이후 74년간 서서히 좁아진 골목. 녹록지 않았지만 피난민들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나누며 대를 이어 이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삶을 일으켜준 소중한 공간. 동네 분들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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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계속 사셨어요? 80년. 80년째 사셨어요? 그때는 이제 소망마을이 이 칸칸이 가메이 타가지고 가메이 떼기를 이 백을 만들고 다 이래가지고 사람들도 거기서 살고 그랬어요. 그때는 여기 사람이 확수로 많이 살았어요. 동맹아판, 선창아판, 또 그 강명아판 이 주변에 다 있으니까는 다 온데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라고 다 이리 들어오니까는 이런 다락방도 다 새로 나가고 사람이 억수로 많았어요. 시집 와서 60년째 이 집에 살고 있다는 백옥성 어르신. 그때 뭐 여기 올게는 뭐 전신에 뭐 문도 올 게 없고 변소 같은 데도 사람 막 그거 해갖고 그래 하고 그래 잘 돼. 집 경계를 판자라가 해놔놓고 이제 퍼는 변소 그거였어요. 내호냉면도 많이 가셨어요? 내호냉면? 내연냉면 우리 약혼할 때 내연냉면 먹었어. 약혼식집이에요, 저희가요. 그거 가서 먹은 게 아니라 집에서 예. 시켜갖고 여기서 먹었어요. 아, 그때 시집에서. 배달 음식이 됐단 말입니까? 예, 그때 배달했어요. 아, 예. 내호냉면에서. 맛있어요? 그때는 진짜로 그때는 없을 때잖아요. 모두 다 배고픈 시절이고 다 맛있었지. 그리고 할머니가 솜씨가 좋았어. 새색 씨도 반하게 한 그 냉면 맛이 궁금해졌습니다. 밀면집입니다. 메밀가루나 감자 전분이 아닌 밀가루로 만드는 냉면.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유상모 사장님도 피난민이었습니다. 함흥에서 냉면집을 운영했던 가족을 따라 부산에 도착했고 할머니와 어머니는 이곳에서 밀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앞에 보면 저 엎이고 저 접니다. 네네. 아, 저 엎인 거 보고. 엎여 있는. 네, 그때는 포가 없으면 못 탔어요. 저때 포가 없으면 못 탔기 때문에 그 엎이가 예, 예. 엎어야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내 사람이 없었어요. 뭐 덜덜 떨면서 거기 이제 이 우암동이에요. 그때 우암동 여기 오니까 이제 소막사예요. 소막사인데 이제 세 평씩 주더라고요. 그때 요 자리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치,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오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9번 진 집이에요. 9번 진 집. 보수를. 밀가루로 만든 냉면은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이 밀면은 우리가 여기에 피난 딱 내려오니까 고향 사람들이 냉면을 먹고 싶은데 고구마 전분 너무 비싸니까 냉면이 너무 비싸고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 힘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밀가루를 배국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면을 만들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만들기 지금 현재 밀면의 탄생이에요. 여기엔 피난민들과 동거동락했던 동황성당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마을 주민들의 삶을 온전히 돌봤던 하 안토니오 신부의 밀가루 배급은 밀면 탄생의 배경이 됐습니다. 금세 돌아갈 줄 알았던 고향. 밀면엔 고향에 대한 간절함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시기 3일 전에
혹시 고향에 올라가라 이래가지고 약도한 거예요. 그 약도에 이 밑에 저 유언인데 마지막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눈물이 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에 이제 88세 운명하신다고 그 죽을 마지막에 내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통일이 내가 살아있을 때 통일이 되겠습니까? 사무치는 그리움의 맛까지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서서히 밀면의 맛을 음미해 봤습니다. 북한식의 그 전분으로 하는 냉면과 그다음에 이제 전쟁 때 올자가 없어서 배급받은 이제 남쪽의 밀가루와 그리고 또 이 국수를 만들어서 하는 약간 독특한 그 함흥식 문화 그것까지 다 섞였으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퓨전 음식 그런 게 이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맛의 그 느낌이 좀 강하죠. 진짜 퓨전이다 이게. 한국 전쟁이 낳은 또 다른 음식을 찾아가는 길. 그 길에서 미군 기지의 흔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기간인 1951년부터 주둔해온 미군 기지. 의정부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 공여지가 있었습니다. 8개의 미군 기지 사이에서 스며들듯 만들어진 음식이 있는데요. 햄, 소시지, 김치가 함께 보글보글 끓고 있는 그 모습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갭니다. 바로 부대찌개죠. 이렇게 그 출생의 비밀이 이름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음식은 정말 흔치 않다고 합니다. 물자가 정말 귀했을 그 당시에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식재료들이 바로 여기서 부대찌개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는데요. 자, 부대찌개 그 탄생과 변신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이 부대찌개의 시작을 연 곳이라고 하는데요. 64년 전 어묵과 국수를 팔던 포장마차에서 미 군무원의 부탁으로 고기와 햄을 볶은 것이 출발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김치와 육수를 넣어 지금의 부대찌개가 된 것이죠. 지금은 의정부 대표 음식이 됐습니다. 사시사철 찾게 되는 한국인의 인기 메뉴. 아무래도 더우면 더운 대로 그리고 비가 오면 또 땡길 수도 있고 추운 날은 또 원래 잘 땡기잖아요. 국물에 또 부대찌개 이게 또 유명하니까 이쪽에서는 알죠, 그 맛. 저도 서둘러 맛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소시지와 김치, 동서양 식재료의 조화. 여기에 한국 음식에 빼놓을 수 없는 국물까지. 배고픔과 가난이 주렁주렁 매달리던 시절, 이 음식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야. 어우.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부대찌개 맛이 좋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시절 보았다는 부대찌개 탄생과 성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죠? 그 미군 부대에서 종사하시는 우리나라 직원분들이 그 식당에서 이제 그 먹다 남은 고기는 절대 아니고 네네. 고기를 썰어서 이 짜투레기 고기가 이제 남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넣듯이 네네. 칠면조 고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 미군 부대에서 나오니까. 네, 미군 부대에서 나오니까. 예. 네. 이제 우리 K푸드라고 해서 네, 한류 문화가 지금 세계로 확산되니까 네. 이 거리도 부대찌개와 함께 이제 세계인의 이 관심, 조명을 받는 거리가 됐겠어요. 외국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자랑할 만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K가 아주 그냥 대세입니다, 지금. 이번엔 우리 대중음악의 한 줄기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쟁이란 극한의 환경은 새로운 문화 간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본격적으로 주둔한 미군. 그들을 따라 미국의 대중문화도 흘러들어 왔습니다. 여기가 부평 미군 부대 자리입니다. 저쪽으로 캠프 마켓 흔적 그대로 남아 있고요. 저쪽에 저 낡은 야구 전광판, 저기가 홈베이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군들이 야구를 했던 운동장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완벽하게 모습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지역 주민들 삶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을지를 알 것 같습니다. 당시 삶을 떠올릴 수 있는 또 다른 흔적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미군 기지 안에는 클럽 20여 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치열한 오디션을 거친 국내 최고의 음악가들이 공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인천 음악 창작소 이 건물이 미 8군 캠프 마켓의 클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락부죠. 음악 연주하고 그리고 또 춤추고 하는 그 댄스홀 있는 그 클럽, 사교 클럽. 지금 인천 음악 창작소입니다. 실제 장교 클럽을 리모델링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지역민들의 음악 창작소라고 합니다. 낯선 음악 위에 자신의 색을 입혔던 창작자들의 시간이 여기에 켜켜이 쌓이는 듯합니다. 그때 클럽이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모습이 변했네요. 여기가 정말 그 클럽 당시 무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그대로 보존했다고 하고요. 지금 그 흔적이 저기 보면 110V 그대로 남겨놨거든요. 저 110V 저 플러그를 통해서 무대였던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아, 이거 엄청 들었죠. 80년대 AFKN 그때 2번이었어요. 옛날에 이게 저기 로타리라고 그러죠. 드르륵 하는 그 TV, 흑백 TV, 칼라도 아닌 흑백. AFKN 채널 2번 엄청 들었죠. 그리고 그때 저걸 통해서 AFN 통해서 사실 어렸을 때 그때 사실 그 실시간으로 미국 문화 그 할리우드 쪽의 그 음악을 접했죠. 굉장히 중요한 매체였어요, 저한테는. 이 제 얘기네요. 1980년대부터는 AFK나 라디오, 월간 팝송 등을 통해 하드락, 헤비메탈, 프로그레시브 등의 음악을 듣고 흉내내는 청년들이 나타난다. 이게 저예요. 100%. 이때 퀸 알죠? 그 요새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로도 유명해진 퀸, 헤비메탈로 따지면 디퍼플, 레드 제플린, 프로그레시브 쪽으로 하면 그 유명한 핑크 플로이드, 이거 다 그때. 클럽은 미군 기지 밖에도 즐비했습니다. 대규모 기지 안팎의 클럽은 음악가들에게 기회였고 새로운 음악을 탐구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와 실험, 치열한 경쟁이 교차하는 이곳은 한국적 대중음악의 양분이 됐습니다. 들썩였을 그때 그곳. 지금은 자체를 다 감춰버렸지만 과거 이곳은 미군 클럽들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이렇게 곳곳에 음악 관련 간판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골목에서 재즈, 블루스, 락앤롤 같은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음악들이 울려 퍼졌을 겁니다. 한국전쟁 이후 설 무대가 부족했던 우리 음악가들에게 이 미군 클럽들은 생존의 공간이자 또 다른 새로운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 아니었을까요? 새로운 음악이 이때부터 태동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30년 가까이 라이브 클럽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락캠프.
음악도시 인천 부평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하는 곳인데요. 당시를 기억하는 특별한 음악가를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 부평이라는 곳은 선생님께 어떤 의미에 보십니까? 글쎄요, 뭐 우리나라 대중음악에 굉장히 기여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평이요. 네, 부평 자체가. 그러면 음악을 하시게 된 것도 여기서 나고 자란 영향이 가장 크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았죠. 네, 신촌 같은데 길거리로 이렇게 보면 그 미국인 상대하는 클럽들이 정말 질벽에 있었죠. 그냥 하나 뭐 다닥다닥했죠. 그러면 저녁 되면 맨날 듣는 게 팝송이죠. 거기서 나오는 건 외국 노래.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그걸 어색함 없이 듣고 자랐죠. 음악인의 산실이에요, 완전히. 이 클럽의 운영자이자 음악가인 정유천 씨. 한국 전쟁 이후 전파된 다채로운 음악은 우리 대중음악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줬다고 말합니다. 미팔군 음악의 특징이라면은 이제 음악을 듣는 상대가 다 미군이에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100% 미국 음악을 해야 되고 그 클럽에서 어떤 음악을 트냐에 따라서 그 뭐 R&B나 펑키나 이런 걸 많이 트는 음악물이 흑인들이 많이 오고 컨트리 음악이나 락앤롤을 트는 클럽은 백인들이 많이 오고 이게 나눠져 있었고 그냥 이제 음악적으로는 이제 되게 다양했던 시기였던 거죠. 우리가 듣기에는 서양 음악 모든 뭐 장르를 따라 다 들어왔으니까. 다양성은 한류로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지금 우리 대중음악에도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든지 일정한 시기가 되면 다 이게 수그러 들잖아요. 네. 그럼 뭐 K-팝도 잘 나가지만 또 어느 때 그 순간이 올지 모르니까 이 대중음악 부분에도 좀 준비해야 돼,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얘기하면 K라고 하자. 워낙 실력 있는 밴드가 저 클럽마다 워낙 많거든요. 맞아요. 음악성도 다양하고 예. 충분히 이 락밴드들, 뭐 락, 그냥 장르를 떠나서 뭐 락이든 재즈든 블루스 이런 밴드를 충분히 대안으로 하면은 K-팝 의 대안으로 가능할 것 같은 게 제 생각이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새로운 음식과 음악,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전쟁의 공포, 또 잿더미가 된 그 재앙적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가려는 이 사람들의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그것이 비결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폐허에서 일궈낸 피난민의 삶. 극한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낸 문화. 전쟁이 낳은 문화에 담긴 우리 삶의 고귀함을 기억합니다.